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 퍼실리데이터 협회 상임이사 주인상입니다. 오늘은 2021년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상시적인 의견 교류 방안 학습에 대해서 1장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장 의사소통, 2장 소통의 조건, 3장 소통의 기술, 4장 수문소통, 참고문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의사소통 1절 소통 사전적 의미 2절 소통의 개념 3절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의사소통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많이 듣는 게 바로 소통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뜻을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이런 것이 소통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통의 개념은 커뮤니케이션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이나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용자 측 의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이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정보와 이해의 전달이며 생각, 사실, 사고, 느낌 및 가치관을 타인에게 옮기는 길이다. 말하자면 사람들 간에 알고 느낀 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의미의 다리이다. 이 다리를 이용하여 사람들과 격리되었을 때 일어날 오해의 강을 안심하고 건널 수 있게 된다. 소통의 개념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산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수신자는 소비자가 되겠죠. 자, 다음 3절의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말하며 의사 전달 방법에 언어와 표정, 몸짓이 있고 연설이나 신문, 방송, 문자 등 각종 매체나 스마트 IT 산업의 발전함에 따라서 의사 전달 도구가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어 의사 전달 도구나 방법에 관계없이 의사만 전달되면 모든 방법이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통은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으로 나누는데요. 언어적 방법은 구두 커뮤니케이션, 말을 통한 정보의 교환이나 메시지 전달, 문서 커뮤니케이션으로 편지, 보고서, 사보,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비언어적 방법으로는 물리적, 상징적, 사회적 규약이나 약속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시국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라든지 아니면 앰뷸런스, 교통신호, 사무실 좌석 배치도, 윗사람이 상석에 앉고 일반석에는 아랫사람이 앉는 그런 사회적인 약속이죠. 신체적 커뮤니케이션, 눈빛이나 표정, 자세, 수신호, 동작,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차를 보낼 때 보내는 수신호나 정지시킬 때 오지 말라고 하는 수신호도 약속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으로 소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조건은 메시지 전달 방법, 2절 메시지의 수용 방법, 3절 메시지 전달의 오류, 4절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의 전달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효율성이나 정확성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수용은 의미의 생산과 교환하여 자아 의사에 따라 재생산하고 적응하여 반응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메시지 전달자는 메시지를 생산해서 상대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어떤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주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재생산을 하여서 액션, 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쓰거나 어떤 방향으로 해서 반응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통과 전달하는 자와 수용하는 자가 의사소통이 되면은 소통의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메시지 전달 오류. 메시지 전달 오류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사투리가 있죠. 야, 갸 이런 말이 언어의 높낮이에 따라서 상대가 받아들이는 의미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충청도에서는 혀 이 소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역사람, 같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나와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상대방이 나를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가 이야기한 것을 쉽게 그대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듣기만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이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사소통이 돼서 잘 들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도 나가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살아온 생활 방식이 달라서 내가 한 말이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도 상대방이 살아온 생활 방식 그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한 방식을 그대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편리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 듣는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효과적인 소통 방법은 요약을 하고 질문을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하고 질문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러한 대화법은 대화를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느끼고 공감받는다는 기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약하는 것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하게 되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적절한 순간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만약 타이밍이 어긋난다면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라. 칭찬은 상대방의 말에 힘을 준다. 나는 내 의견에 동의해. 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말은 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혹은 어우 훌륭해, 아우 좋아 같은 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공감 표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의 유창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킵니다.
그것은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서적 공감대인 긍정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게다가 우리가 친근하고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 사이의 효율적인 소통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맥락에 적응하라. 우리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좋은 의사소통 방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환경, 주변 사람들이 수 또는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상대방과 논쟁하거나 그 사람을 질책하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업적을 칭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음, 장소, 순간은 최대한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만약 상황이 개의치 않는다면 대화를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모욕하고 신용을 떨어뜨리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성숙함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내내 우리는 우리와 매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도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논쟁을 들은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편견 중 일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눈을 봐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볼 것을 추천합니다. 눈은 매우 표현력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더 잘 전달되고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눈빛 교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대와는 반대로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기 때문에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보는 눈빛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눈빛 교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대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된다면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부족을 나타낸다. 내려다보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지식이 20%이면 대화로 인한 기분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면서 상대를 이야기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라. 상대방과 유대를 강화하거나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친하게 들이대는 것은 예상과 다르게 친근함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뜨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가져야 하는 거리는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상대방과 가지고 있는 신뢰의 단계와 주제의 성질이나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불신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례할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효율적인 소통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을 끝마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양쪽 사람 모두 상대방의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길을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압박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효과가 실감날 것입니다.
사람과의 의사소통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마주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과정입니다. 3장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3절 소통이 어려운 사람, 4절 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소통의 기술, 말하는 사람. 요점을 정리하고 나서 말한다. 순서를 선정하고 말한다. 중요한 부분을 반복한다. 상대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면서 말한다. 제스처를 적극 활용한다. 여러 매체를 활용한다. 수신자의 입장에서 전달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추적해서 진상 규명하기, 소문의 근원지 찾기, 역추적하기, 전달자가 자기의 메시지가 제대로 반영, 실천되었는지 확인하려 할 때 재발 방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불필요한 정보와 중복되는 정보를 제거하고 정보의 양과 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과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소통을 주고받으려면 감정이입이 필요하며 감정이입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지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자 자신이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 과정의 반복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3번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들으면서 그걸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듣는 사람, 의사소통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효과적인 청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전체를 듣는다. 말 그 자체보다 그 밑에 깔려있는 기분을 읽는다. 상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끝까지 듣는다. 상대의 말을 집중하며 듣는다. 속단하지 말고 의문점을 즉시 물어본다. 상대가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한다.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에 없이는 실천적인 의미를 주고받아도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상대와 신뢰를 갖고 진실성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정으로 다른 메시지와 동시에 전달된 메시지는 이해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을 택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잡한 언어는 효과적인 대화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단순화하여 상대가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단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듣겠죠. 잘 못 알아듣는 것은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신자가 메시지를 전달받아 의도한 반응을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전달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반응을 전달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경청자가 들은 내용을 분석하고 질문을 하는 등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야지 듣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확하게 내 말을 잘 알아듣구나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어려운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남의 이야기를 자르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남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사람, 논리와 근거 없이 허풍이 심한 사람,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깔보기나 무시하는 사람, 상대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말을 자르고, 예,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 예, 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으로, 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 소통이 어려운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과, 예, 허풍이 심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예,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사정없이 무시해버리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 우리는 소통이 어려운 사람 대처법을 가지고, 예,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의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 의문을 가지고 그 사람과 응대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 뜻이, 내가 말하고 있는 뜻이 곡해하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반대로 해석하시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말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무엇을 숨겨놓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소통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거로 미리 예상해서 피해를 상상해서 앞서가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될 것을 미리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나는 당신과 다툼의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다시 대화의 의지를 묻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어. 나는 당신과 대화를 하러 온 거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4장 숨은 소통 1절 소통 상황 2절 의미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예, 나온 김에 아이 옷이나 한 벌 사주자,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옷 사러 가자 해서 옷을 사러 갔습니다. 예, 옷을 사러 가서 아이 옷을 샀으니 이제 집에 가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인이 그러죠. 내 그럴 줄 알았어. 예, 여기에 내 그럴 줄 알았어에 대한 숨은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도 옷을 한 벌 사주지란 말이 숨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거기에는 예, 밥이라도 먹고 같이 가야지, 예, 이런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 해석까지도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시골에 살고 있지만은 예, 옆집에 귀농귀촌하신 분이 예, 저희 집에 퇴비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예, 퇴비를 좀 몇 포만 가져가겠다 하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고추라도 길러서 먹으려면은 퇴비가 몇 포 필요하시겠죠. 그러세요. 몇 포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상대는 저희 집에 와서 20포라는 양의 퇴비를 가져갔습니다. 자, 과연 몇 포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 포는 한 4, 5포, 예, 이 정도가 몇 포라고 우리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포를 가져간 데에 대해서 제가 서운해서 아니 도대체 몇 포를 가져간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제가 몇 포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거기에 소통의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듯이 분명히 모든 대화를 할 때는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퇴비 5포를 가져가겠습니다.
예, 탭이 5표만 가져가십시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류가 없었겠죠. 예, 앞서서 이제 보신 것 같이 그러면은 아이 옷도 사고 우리 밥도 먹고 아니면 내 옷도 한 벌 사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참고 자료였고요.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퍼실리데이터협회 상임이사 주인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상시적인 의견 교류 방안 학습 갈등 상황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장 갈등, 2장 대치, 대립, 3장 갈등 상황 조정 참고자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장 갈등은 제1절 갈등이란 무엇이고 2절 갈등 발생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힌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적대시하거나 충돌해서 생기는 감정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서로 정서나 동기와 모순되어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욕구가 충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갈등 발생 요인으로 보면은 인간 생활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때로는 개인의 심리 상태나 집단 내의 상황 또는 외부적 영향으로 상호 간의 이해 부족이나 오해로 인한 가치나 보상의 한계로 상충관계가 발생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 발생 요인으로 갈등이라는 것은 과요, 다름이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 그리고 감정, 자격지심, 무시, 반감 이런 것들이 섞어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게 갈등이겠죠. 이 갈등의 유형에서 보면은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 대각적 갈등, 역할 갈등 등이 있는데 수직적 갈등이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상하 간에 발생하는 문제가 갈등입니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올바로 이행하지 못해서 거기에 질타가 따르고 그 질타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직적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수평적 갈등은 서로 같은 동료끼리 이 일에 대해서 서로의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수평적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각적 갈등이라는 것은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이 혼합된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런 경우에도 서로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정과 자아를 무시하는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갈등을 대각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내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질타와 무시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발생하는 걸 갖다가 갈등의 발생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2장 대립, 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은 서로 의견이 서로 같지 않다는 이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절 협상과 협상에 대해서는 대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갈등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대치되는 상대방이 있어야지만이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같은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의견이 같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대치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의견이라는 것은 갈등이 최초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2절의 협상은 양보, 인정, 이해, 그래서 대안을 찾아내는 게 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보는 서로 내가 먼저 잘못했어, 이해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인정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상대가 감정이 상했는가를 인정을 하고 그에게 나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이 협상으로 가는 기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내가 한 말이 상대가 오해를 하지 않고 이해를 해달라고 상대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도 첨예한 갈등 상태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 같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장 갈등 상황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절 발생 인지, 2절 반응, 3절 발산, 관심, 4절 회복, 5절 집중, 6절 타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 갈등 상황 조정 단계에서 1단계로 발생을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상황 파악이나 이해관계, 자존심 무시를 당해서 이 상황이 갈등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을 인지하게 되는 단계를 발생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반응 단계. 자괴감이나 실망, 상처, 고민, 생각, 보복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반응 단계라고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산 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반응을 했는데 반응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폭력적이나 분노가 발생을 하고 또 상대를 회피하는 단계 아니면 무기력증에 빠지는 단계를 발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회복 단계, 발산 단계를 거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거나 그 문제의 원점이 어딘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를 회복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집중 단계는 대립이나 협의를 순응하는 단계로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집중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협상, 타협 단계는 같이 윈윈 전략을 공감하고 독불장군으로 안 보면 그만이다는 타협을 중지하는 단계 내지는 그것을 떠나서 무조건 복종하는 단계 아니면 냉정과 무관심 단계를 협상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생 인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 인지는 대립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단계, 이해관계에 대하여 대응하지 말고 경청하는 단계, 발생 상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등의 원인의 출현이 되었는데 갈등으로 표출이 되지 않은 단계 역시도 발생 인지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는 모르고 있는데 나만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상대가 모르고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갈등 발생 단계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겠죠.
밖에서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발생 인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갈등이 없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지혜롭게 대안을 찾아가며 해결해 가는 것이지 부정하는 것은 발생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해관계에 대응하지 말고 경청하라고 그랬는데 상대가 과연 인지를 했든 안 했든 떠나서 상대가 어떤 갈등이라고 느끼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대응하지 말고 기분이 나쁘다 좋다 떠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경청하게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단계는 반응 단계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오해가 없는가를 뒤돌아봐야 되고 불신과 배신, 관계, 폭발, 자아 상실하는 단계가 반응 단계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출전을 해도 후퇴가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반응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실수나 오해가 없는가를 반드시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산 단계입니다. 발산 단계는 불신이나 배신, 관계 떠나서 모든 것을 내가 투자한 만큼의 상대에 대해서 열을 투자했으면 그 배신 또한 열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정성을 쏟은 것만큼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발산 관심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하고 대화를 단절하거나 아니면은 문자를 보내도 문자에 답을 안 한다든지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게 발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권력이나 재력이 나보다 훨씬 크거나 많아서 능력이나 보복에 대한 힘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도 발산 관심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복 단계입니다. 회복 단계는 사회 관습, 법, 규정, 규칙, 규범, 사례를 연구해서 내가 과연 한 행동이 사회 관습이나 아니면은 법이나 규정, 규칙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바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가, 상대가 저렇게 화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시키고 나를 인지할 수 있어 상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 회복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중재자를 제3의 중재자를 같이 갈등의 해결사로서 소통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겠습니다. 갈등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더 복받칠 수 있기 때문에 동료나 아니면 상사 아니면은 둘을 잘 알고 있는 제3자가 중재자로서 나서서 둘의 관계를 제3자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중 단계입니다. 집중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냉정함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법적으로 아니면 규정상, 규범상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상대한테 오해해 준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서로의 대치 상황은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손실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발생 문제의 중요도나 나보다는 상대에게 손실이 클 때 집중과 협의의 단계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집중 단계에서는 서로가 순응을 하고 서로 양보하고, 대립 단계에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단계로 협의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 단계입니다.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도록 칭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미 감정이 개입이 돼서 갈등이 발생한 단계이기 때문에 칭찬을 잘못하게 되면은 비아냥거린다고 들릴 수 있으므로 공감이 될 수 있는 너무 과하지 않은 칭찬으로 상대에게 내가 저 자세로 잘못했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한다든지 먼저 손을 내민다든지, 아니면 아이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네, 미안했네 하는 말로다가 칭찬을 하고 나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 협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 나 역시도 감정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익적인 관점에서 명분을 가지고 양보를 하면은 대치 국면을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서로 윈윈 전략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협상으로 협력을 이끌고 서로에게 될 수 있으면은 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협상이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나만 이익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면은 나도 내어주는 것이 있어야지 협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더 얻겠다는 욕심으로 끝까지 버텨서 상대를 굴복시킬 욕심이라면 협상에 필요가 없겠죠. 이 단계에서는 다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존하는 관계를 생각해서 협상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로 윈윈 전략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였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퍼실리데이터 협회 상임이사 주인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상시적인 의견 교류 방안 학습 제3장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 수용 진행 과정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환류 과정, 다음 두 번째 2절로 설문조사, 제3절 산출 투입, 참고문헌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환류 과정, 제1절 환류, 환류란 무엇인가, 제2절 산출 투입, 제3절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용 과정 이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환류 과정, 환류라고 하는 피드백, 환류는 어떤 흐름이 진행되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와 흐르는 현상을 행정학에서 환류라 하면 조직의 개방체계로 보아 조직에서 내보낸 산출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조직 안으로 투입되어 환경으로 산출해서 조직에로
투입이라는 반복적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두고 말을 합니다. 행정체계의 경우 국민으로부터 요구나 지지, 정부 조직체계가 받아들여 투입이 된다고 말을 하며 정책 형성 과정을 거쳐 전환, 수립된 정책을 산출을 집행하게 되어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중도에서 보다 좋게 정책을 시정할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 다시 국민의 시정 정책을 요구하게 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며 이와 같이 산출, 아웃풋이나 다시 투입되는 인풋 되어 반복되는 것을 환류, 피드백이라고 하며 이때 국민이나 사회는 환경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진행 과정을 환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조직 체계를 어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정책이 형성이 되고 정책이 형성이 됐으면은 이 정책으로 결과치가 어떤 결과치가 나왔나 정책을 산출하고 산출해서 목표의 달성에 이루게 되고 그 달성된 목표를 수정해서 다시 조직체계, 정부 조직체계에서 그 수정된 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투입하고 전환하고 달성하는 환류를 행정체계를 환류라고 합니다. 산출, 투입, 아웃풋과 인풋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나 지지가 있을 경우에 행정체계를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형성 과정을 거쳐서 어떤 대안을 투입을 해서 그 지지를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해서 B를 투입으로 하니까 이것도 아웃풋이겠죠. 수립된 정책을 산출을 합니다. 그 정책을 시행을 해서 과연 현장에서 어떤 결과치를 도달을 했는가 그 결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산출 내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과연 달성을 했는가 목표 달성.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을 했는데 정책의 시정이 요구가 있고 그 정책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정책 시정 요구를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시정책을 받아들임을 정책의 환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 수용 진행 과정 이해 환류 과정을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설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 5일 근무제, 주 5일 수업제를 시행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국민의 요구나 지지, 행정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문에 조사 개요, 조사 목적, 자 이렇게 해서 국민이 요구가 있었죠.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 수요에 미치는 활동 실태를 분석하여 생활 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해달라 하는 요구에 의해 가지고 다시 행정체제에서 그 요구나 지지를 받아들여서 행정체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책 형성 과정을 거쳐서 투입이 되겠죠. 어떻게 투입이 되느냐. 설문조사를 하는데 조사 대상 및 조사 지역은 만 15세 이상 남녀 10,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조사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와 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고, 조사 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조사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1대1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시행을 하겠다. 조사 내용은 본 조사에 만 15세 이상 인구의 여가 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여가 만족도 분석을 통한 국민 여가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조사 결과와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향후 추이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요약문을 내서 국민 요구나 지지 성립이 됐고, 투입 계획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조사 결과, 여가 활동 유형, 그 다음에 상위 10위 여가 활동, 그래서 1순위 기준으로 해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주 여가 활동으로는 TV 시청이 51.4%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검색 11.5%, 산책이 4.5%, 게임이 4.0% 순으로 나타났고, 복수응답 기준으로 TV 시청이 76.6%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검색이 30.8%, 산책이나 잡담, 통화, 등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어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 여가 활동의 유형이나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 개요로 보면은 이제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 수요에 미치는 활동 실태를 분석하여 생활 양식 변화 및 삶의 질 수준 파악, 이렇게 되고, 조사 연역 실질적으로 2006년 5월, 2007년 5월, 2008년, 2010년 7월, 2012년, 2014년 순으로 장장 10여 년, 9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사 내용 및 범위, 그리고 주요 용어 및 정의, 여가 활동이란 뭐냐, 휴일이란 뭐냐, 이런 거를 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가 활동의 유형,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은 어떤 여가 활동을 주로 즐기느냐, 그래서 많이 즐기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2장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1절 실태조사, 다음 2절로 설문 여론조사. 자,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서 3질 코딩,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실태조사입니다. 2014년 국민 여가 활동 조사를 하는데, 국민들한테 어떤 관계로 인해서 이 조사를 시작되겠느냐 하였느냐 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연구위원이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설문지겠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통계법 제18조 1항에 근거하여 국민 여가 생활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가 생활, 실태, 여가 환경 등에 대한 국민 여가 활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설문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설문을 하게 된다 해서 수립된 정책을 산출을 위한 기반으로 설문조사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잠깐 이제 1번부터 이제 들여다보면은 여가 활동 참여 실태,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순위, 이래서 지난 1년 동안 기하께서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여가활동을 어떤 내용으로 몇 시간, 몇 분, 몇 회 했는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가활동의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건강을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했는가?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대인관계, 교제를 위해서 했는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했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했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는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멍 때리기를 했는가?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했는가? 기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기 했는가 하는 걸 이제 설문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여가 활동을 한 거는 어떤 거냐. 1년 동안에 기하께서 참여하신 여가 활동 중에 가장 만족스럽게 활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기 1에서 예시한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 순서대로 해당되는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번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기하께서 여가 생활을 위해서 한 달에 평균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월 평균 얼마? 이래서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여가 비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했다. 매우 풍부했다. 보통이다.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여가 비용은 도대체 얼마 정도면 적당하겠는가? 기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가 비용은 한 달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조성해서 문항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평일 및 휴일, 휴가, 연휴의 여가 활동은 평일 여가 시간은 얼마고, 평일 유형별 여가 활동은 어느 것이고, 지난 1주간 경제 활동 상태, 기하가 지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금전적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무급으로 16시간 이상 가구원에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 아니면 안 했다, 아니면 하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의견을 기재하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직업도 나타나고요. 다음에 월평균 소득, 나는 얼마를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득 중에서 몇 프로를 여가활동에 사용을 했다 하는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여가활동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정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죠. 그래서 설문지를 응해 주시면은 시간도 많이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설문에 워낙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요즘에는 설문을 잘 기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문을 하게 되면은 뭐 선물권, 상품권으로 뭐 아니면 도서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응답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코딩인데요. 코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안들을 여기 보시면은 성별로, 연령으로, 학력으로, 동거, 가구원 수로, 그 다음에 가구주가 있느냐 없느냐, 종사자가 있느냐 없느냐, 가구 소득, 그 다음에 규모,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코딩이라 그래서 무슨 요령이냐면은 어떤 일이나 자료나 어떤 일의 자료나 대상에 대하여 기호를 부여하는 일, 설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조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로다가 나옵니다. 다음은 제3장 산출, 투입, 아웃풋, 인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1절로는 결론,
2절은 주 5일 근무, 3절은 주 5일 수업, 4절은 정책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웃풋, 인풋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 얼마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 어떻게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와 실행 후의 효과에 대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여가 시간이 평일, 휴일, 여가 시간으로 나누어져서 여가 시간 변화 추이 이런 식으로 코딩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3.1%, 5.5%,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 6.5%, 2010년도에는 7%, 2012년도에는 5.1%, 2014년도에는 5.8% 이래서 시간 단위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해서 정책에 시정 요구가 있는 것이 E가 되겠습니다. 자, 주 5일 근무는 주 5일 근무제로 노동시간이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이 주당 평균 노동시간, 근무시간이 47.2시간이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고 40시간에서 45시간 이상 33.9%, 30시간 미만이 3.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당 평균 노동시간, 근무시간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응답자 중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주 5일 수업입니다. 주 5일 수업제는 주 5일 수업제 실시 후 여가시간 변화입니다. 학생들이 주 5일째 수업제 실시 후에 여가시간에 대해 늘어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4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 5일 수업제 실시 후 여가시간 변화 중고등학생 수업시간 대비 여가시간에 이렇게 해서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우리가 수업이나 근무를 어떻게 했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 5일 수업제 실시 후 토요일 오전 시간의 변화, 학생들이 토요일 날에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주 5일 수업제 실시 이후 토요일 오전 시간 변화에 대해서 학업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25.3%,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2.5%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행정의 시정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용 진행 과정에서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 정책의 시정이 과연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학생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 5일 수업제 실시 후에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또 조사가 됐겠죠. 주 5일 수업제 실시 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으로는 32.4%가 영화 보기라고 응답을 했고 그 외에 친구 만남이 26.2%, 게임이 22.4%, 축구동, 야외 활동이 17.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 중요도로
중요한 여가 관련 정책 순서는 시설, 프로그램 관련 정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여가 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중 다양한 여가 생활 93.2%,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이 93%로 응답자 중 93% 이상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외에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이 90%, 여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및 89.9%,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89.1% 등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2-37과 같이 여가 정책 평가별 중요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문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은 시정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기준으로 여가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여가시설 29.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24.1%,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13.9%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응답 기준으로는 다양한 여가시설 63.6%가 가장 많았고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이 61.4%, 여가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가 44.8%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행정은 이 정책을 받아들여서 다시 시정해서 휴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을 하게 되고 또다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환류라고 하고, 예, 이것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용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